오늘은 이제 올 마지막입니다. 올해의 마지막이고 지금까지 11회차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까지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11회차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뭐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 전부 다 진동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NDT 사례를 통한 계측 방안으로 이호준 선임, 두 번째는 홍대천고등학교 내부 텐던 상태 조사 및 복구 계획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홍승수 부장님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 포스텐션 교량의 플렉시블 필러 적용 사례 연구에 대해서 주지훈 대리가 발제할 겁니다. 첫 번째로 발제할 이호준 선임이 발제할 NDT 사례를 통한 계측 방안은 전에 한번 그 2003년도에 콜로라도 로더데일 국제공항 그 확장에 따른 철거 교량 NDT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좀 NDT를 빼놓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2003년도 그 부분하고 또 그 공항에 또 확장하면서 2017년에도 또 이 NDT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A 설치 사례까지 해서 이호준 선임이 먼저 발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술혁신센터의 이호준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발제를 할 내용은 NDT 사례를 통한 계측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PSC 오픈 이노베이션 8가지 설정 과제 중에서 6번째 과제, 계측 방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부직 방지, 유관 조사, NDT 내시경 조사, 파치 조사, 보수 보강과 같은 유지 관리, 일련의 유지 관리 사이클 중에서 이제 큰 주제는 NDT지만 다룰 내용은 유관 조사부터 NDT 내시경 조사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철거된 교량의 NDT 검사를 통한 신뢰도 측정을 통해서 그 저번 시간에 봤던 FDOT 2003년 NDT 케이스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펄스 레이더, 임팩트 에코, MFL, 하이 에너지 리니어 엑셀레이터 인스펙션, 그리고 파괴 검사인 내시경 검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팔로잉 스텝 투 인스펙트라고 해서 이제 일련의 플로우 차트를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 검사와 A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실제로 서비스 중인 공용 중인 교량의 NDT 검사를 통한 계측에서 이제 영국 런던의 해머스미스 NDT 케이스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VDOT에서 AE를 실제로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은 크게 4가지와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철거된 교량의 NDT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이제 배경은 공항 확장으로 철거되는 세그먼트 캔틸레버 다리를 검사하면서 실제 내부 텐던의 상태를 전수 조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비파괴 검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경제적인 NDT 절차의 결과를 검증하고 확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 말인즉슨 내시경 검사 전에 NDT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박스 교량은 공항 확장으로 철거되고 있으며 세그먼트 해부를 통해 NDT 검사의 정확도, 신뢰도 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공항 확장으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한 NDT 종류는 임펄스 레이더, 임팩트 에코, MFL, 고출력 엑스레이 이미지, 그리고 파괴 검사인 내시경 검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임펄스 레이더인데 이 임펄스 레이더는 GPR의 일종으로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텐던의 위치를 제공하고요. 작은 크기의 장비 주어진 지점에서 1분 미만으로 텐던의 수평 위치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깊이까지 제공이 가능하여서 임팩트 에코 해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그먼트 조인트에서 이제 텐던의 위치는 계약 도면 정보에 기초하여 수행되었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이제 80%의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장비가 굉장히 작고 오른쪽이 결과 값인데 왼쪽 보시면 이렇게 포스트 텐션 덕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임팩트 에코입니다. GPR 및 철근 탐사 장치의 조합이 사용될 경우 공급 찾기가 용이합니다. 이제 신뢰성은 이제 60% 이상인데 큰 공급 검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소형 장비로 3분 이내에 테스트 지점을 찾아 테스트 수행이 가능합니다.
재료 특성의 갑작스러운 불연 속성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공극 또는 텐던의 불연 속성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극의 크기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AMFL은 이제 텐던의 손실을 식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제 앵커 트럼펫에서 결함이 있는 텐던을 찾지 못했습니다. 텐던을 자기적으로 포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자석이 없기 때문에 누설되는 플럭스를 생성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무 적용을 위한 신뢰도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도로 표면의 텐던 경로를 매우 정확하게 묘사해야 하며 이제 GPR과 같은 다른 테스트 방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하이 에너지 리니어 엑셀레이터인데요. 그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엑스레이 찍은 사진처럼 나오게 됩니다. 콘크리트 깊숙이 박힌 텐던의 결함을 찾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면서 콘크리트 내부의 요소를 비교적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비싸고 사용하기가 번거로우며 오른쪽 사진처럼 많은 양의 중장비와 다수의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엑스레이 빔의 산란으로 인해 테스트 영역 주위에 큰 반경을 비워야 합니다. 다음 내시경 검사인데요. 저번 시간에 봤듯이 내시경 검사는 이제 전수 조사 결과 9% 그리고 내시경 검사 결과 8.3%로 신뢰도가 90% 넘는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평균 10분 동안 수행, 4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경제적인 NDT 테스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시에는 텐던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강철 덕트를 감지하고 손상되기 전에 멈추는 특수 콘크리트 드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 후에는 내구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드릴 구멍을 적절히 패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과 이제 추천하고 있는 이제 팔로잉 스텝입니다. 이제 그에 따른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밀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세그먼트 밸런스 캔틸레버 PT교를 검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텝 1에서는 계약 도면, 시공도, 준공 계획서 및 검사 보고서와 같은 기존 기록을 검사하고요. 스텝 2로 유관 검사를 수행하는데 이 유관 검사를 하면서 플로리다 교통국의 포스트 텐션 교량의 도보 점검이라는 권장 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관 검사에서 세그먼트 조인트의 누수, 백화, 콘크리트 균열 또는 파열과 같은 심각한 결함의 발견 유무를 따집니다. 그래서 스텝 3에서 유관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유관 검사 결과 결함이 없으면 또 공용 기간 10년 이상 그로 인해서 심층 검사가 요구될 경우를 따지는데요. 이 유관 검사로 무결성에 영향을 줄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제 추가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이제 공용 기간 10년 이하인 경우를 뜻하고요. 공용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심층 검사가 필요한 경우 NDT 테스트, 임펄스 레이더와 임팩트 에코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사용하여 교량 검사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최대 10%의 대표 텐던 샘플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 그 스텝 2에서 유관 검사로 세그먼트 조인트의 누수, 백화, 콘크리트 균열 또는 파열과 같은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제 또 다시 중대한 결함의 유무로 따집니다. 그래서 내시경 검사, 임팩트 에코를 결합한 검사를 준비하는데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은 필요시 전수 조사를 하고 그 외에 중대한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10%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스텝 4는 NDT 테스트와 이제 내시경 검사가 결합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건설 계획, 임펄스 레이더, 철근 위치 탐사기의 조합을 사용하여 PT 텐던을 포함한 철근 구성 요소를 찾은 후 콘크리트 표면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텐던을 부분적으로 나누고 약 1.5m 길이로 나누고 품질 관리와 유사하게 통계 기반 방법을 통해 샘플을 선택하고요. 임팩트 에코 방법을 통해 샘플의 텐던 공급 조사를 합니다. 드릴링 및 내시경 검사 및 데크 3D 지오메트리를 사용하여 내장형 강제 구성 요소 신호 해석을 보정하고요. 이제 검사 결과 심각한 결함이 없고 시험 위치의 높은 비율 95%로 공극이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 즉 5% 이하로 공극이 있으면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제 내시경 검사에서 심각한 공극과 강연선 부식이 발생되면 샘플 크기를 확정하고요. 하치부의 진공 또는 압력 장치를 사용하여 공극의 부피를 결정합니다.
부피가 크면 진공 그라우팅을 사용하여 공급 보수를 실시합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파치부를 청소하고 유체 에폭시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계약 도면, 시공도, 준공 계획서 및 검사 보고서 등 기존 기록을 검사하고요. 이제 유관 검사에서는 이제 포스트 텐션 브릿지 워크 스로 인스펙션을 참고하여서 세그먼트 조인트의 누수, 백화, 콘크리트 균열 또는 파열과 같은 심각한 결함의 발견 유무를 따집니다. 그 결과 결함이 없으면은 공용기간 10년 이상 그로 인한 심층 검사가 요구되는지 따지고 공용기간 10년 이하이면서 무결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용기간 10년 이상이고 그로 인해서 심층 검사가 필요하면은 10% 대표 텐던 샘플에서 NDT, GPR과 임팩트 에코를 결합한 NDT 및 내시경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유관 검사 결과 결함이 있는 경우 또 중대한 결함의 유무로 따져서 중대한 결함이 없으면은 10% 대표 텐던 샘플에서 아까 따랐던 규칙을 따르고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임팩트 에코와 내시경 검사, 필요시 전수 조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스텝 4에서는 NDT와 내시경 검사를 했을 경우에 권장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GPR 및 철근 로케이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철근 및 텐던 위치를 표시하고 5피트 길이로 부분적으로 나누고 훈계 기반 방법을 통해 샘플을 선택합니다. 임팩트 에코를 통해 샘플의 텐던 공급 조사를 하고요. 이제 심각한 결함 및 시험 위치의 낮은 비율 5% 이하의 공급의 유무를 따져서 결함이 없고 공급 비율이 5% 이하면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결함이 있으면 천공 후 내시경 검사 그리고 심각한 공급과 가연성 부식이 발견되면 샘플 크기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진공 또는 압력 장치를 사용하여 공급의 부피를 결정하고요. 검사가 완료되면 파치부를 청소하고 유체 에폭시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스텝 2에서 이제 FDOT 그 보행 점검 권장 사항을 한번 일부만 발췌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말하기를 물의 접근 경로를 찾기 위해 포구 중 또는 직후의 수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리 검사는 교통량 수준에 따라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삐걱거리거나 갈라지는 소리, 포스트 텐션 와이어가 덕트가 깨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 비정상적인 균열이 있으면 날짜를 표시하고요. 이제 외부 텐던, 덕트와 같은 경우에는 덕트의 전체 원주를 검사할 때는 거울을 사용하고 발견된 균열은 이제 아래 사진처럼 점검 날짜를 양쪽 끝에 표시를 하고 이제 균열 증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수 콘크리트 드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는 따로 상용화된 드릴이 안 보여서 이제 연구 단계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인 오사카 메트로에서 그라우트 충전 불량 대책이 있었는데요. 이제 기존 철근을 검지하는 기능에 금속 검지 센서를 PC REB 공법, PC 보수 공법 사양으로 비트를 개량하였습니다. 강제를 손상시키는 일 없이 드릴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콘크리트 보수 연구소에서 이제 따로 이제 아스팔트가 포장된 콘크리트에서 임팩트 에코나 GPR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PPT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앞서 봤던 FDOT의 임팩트 에코와 그 국제 콘크리트 보수 연구소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 기계적 충격 응력파를 통해서 불연속성을 탐지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지만 이제 목적이나 범위가 조금 달라서 이 부분을 확실히 인지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본디드 아스팔트와 건전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고 이제 건전한 콘크리트에 아스팔트가 디본딩된 경우에는 한 번의 반응이 그리고 이제 디본딩된 아스팔트와 이제 결함이 있는 콘크리트에는 두 번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하기를 이제 임팩트 에코는 아스팔트는 얼레스 콜드 추위가 없는 경우 이제 더운 날씨에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분리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A2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음향 방출은 구조물에서 손상이 발생할 때 나오는 기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텐던에 내장된 강연선 손상이 발생하면 구조물에 부착되거나 내장된 센서에 의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 방법은 굉장히 패시브한 NDT 기술로 지속적으로 테스트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2003년 이후에 2017년에 또 한 번 그 포터 로우더의 공항 확장으로 인해서 이 실험을 이제 실험실로 갖고 가서 이제 NDT 실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중 이제 A는 말하기를 고정 해머 타격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텐덤 파단은 일반적인 교통 소음보다 높은 진폭을 생성하므로 20피트 이상의 거리 측정이 가능하고 A는 와이어 파단 감지를 위해 사용되었던 확립된 기술이지만 최종 사용자가 효과적인 센서 매치를 확립하고 와이어 파단 신호를 주변 조건과 구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공용 중인 교량의 NDT 검사를 통한 계측입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VDOT 베리나 앨런 브릿지에서 이제 AE를 실제로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VDOT에서는 AE 시스템과 관련하여서 미스트라사와 계약 중에 있음, 그리고 곧 설치가 시작되며 지금부터 1년 동안 AE 시스템의 성능을 알아볼 것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라사가 AE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영국 런던의 해머스미스 교량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해머스미스 교량의 도면이고요. 오른쪽 실제 사진 그리고 부식된 사진입니다. 네, 히스토리는 이제 61년에 지어진 해머스미스 플라이오버는 프리캐스트 포스트 텐션 콘크리트 박스 거도로서 2000년 이후 PT 특별 검사 후 일부 열화가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서 변형물 게이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AE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2011년 12월에 해머스미스는 포스트 텐션 케이블에 상당한 손상이 감지되어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이제 영국 런던 하계 올림픽으로 인해서 겨울 연초에 1월에서 5월까지 1단계 5개 교각을 보강하고요. 그리고 2013년에서 2015년에 2단계로 플라이오버를 완전히 개조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보면은 초기 와이어 파손 결과는 파치 조사팀을 특정 위치 각 텐던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mm로 조사를 하고 파치 조사는 완전히 절단된 텐던을 포함하여 점점 더 많은 손상이 드러나 2011년에 12월 23일 플라이오버를 폐쇄합니다. 2012년 초 가장 손상된 스팬의 1단계 보강 동안 초기 AE 모니터링 시스템은 확장되었고요. 모니터링 확장과 보강은 런던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구조물의 재개가 허용이 됩니다. 강화되지 않은 범위의 모니터링은 2015년 2단계까지 강화가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부식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으로 인한 열화율은 개별 스팬 손상의 날짜를 예측하여 스팬별 보수의 우선순위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강화 동안에 구조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채택하여 추가된 균열 모니터링 및 세그먼트 분리 게이지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텐던의 레이아웃과 이제 열화인데요. 이제 상부 보시면은 도면을 보시면은 상부는 수평 텐던이고 하부는 이제 포물선 텐던 배치 등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식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따졌는데요. 첫 번째로 겨울철에 제설제의 도포로 인해서 방수 시스템의 손상으로 텐던 부식이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파괴 검사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제 베어링 부식으로 인한 베어링의 구속은 교각과 데크에 추가 밴딩 모멘트를 유발하여서 세그먼트 조인트가 개방되고 프리스트레스 텐던의 응력이 악화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이제 겨울철 그 제설제 도포로 인해서 방수 시스템이 손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광범위한 누수가 있었고 이 누수로 인해서 부식을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 이제 베어링 부식으로 인한 베어링의 구속은 이렇게 롤러가 이제 힌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교각과 데크에 추가 밴딩 모멘트를 유발하면서 세그먼트 조인트가 개방되고 부식된 프리스트레스 텐던의 응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스트라사는 이제 AE와 구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 및 설치를 하였는데요. 신호 전송 매핑으로 커미셔닝,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거의 400건의 와이어 파손이 감지되었고요. 이제 다른 구조적인 건전성과 함께 맞춤형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전성 보장 및
무결성 문제를 제공하여 순위에 따른 스팸별 와이어 파손 심각도를 보여주고요. 장기적으로는 추가 조사, 비상 계획, 사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지속적인 방음 모니터링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와이어 파손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열화일로부터 각 교각의 와이어 파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초록 색깔 표는 이제 스팬 그 손상의 예측 날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스팬별로 이제 와이어가 파손된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스트라스하는 이제 상업적인 기관이지만 이제 연구 기관인 캠브리지 대학교에서는 이제 A의 단점으로 이제 박스 내부의 접근성의 이유로 A 센서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뭐 배터리 구동 무선 A 센서는 연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전력 소모가 커서 배터리 수명이 크게 단축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와이어 파단 검출에는 이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트라스하는 이 외에도 A 외에도 콘크리트 변형률, 베어링 이동 모니터링, 고해상도 균열 모니터링, 자동화된 총 스테이션 이동 모니터링, 확장 조인트 이동 모니터링, 홍수 감지 및 높이 모니터링과 같은 이 플라이오버 교회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FDOT 2003년 케이스를 보면은 철거된 교량의 NDT 검사를 통해 신뢰도 측정을 했는데요. 비파이 검사인 임펄스 레이더 테스트는 소형 장비이며 빠르고 정확하게 텐던 위치를 제공하고 임팩트 에코와 같은 경우에는 GPR 조합이 필요하고 초소형 장비 3분 이내에 할 수 있고 큰 공급 검출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MFL은 실무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하이 에너지 리니어 엑셀레이터 인스펙션은 콘크리트 내부의 요소를 볼 수 있지만 고가이고 중장비이며 다수의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X선으로 인해서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파괴 검사인 내시경 검사는 높은 신뢰도를 갖고 NDT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관 검사인 도보 검사는 포스트 텐션 브릿지 워크 스로 인스펙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해머 스미스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공용 중인 교량의 NDT 검사를 통한 계측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추가로 VDOT의 A 설치는 계약 중에 있으며 곧 설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머 스미스 교의 A 설치 사례를 보면은 텐덤 부식의 원인은 겨울철 제설제로 인한 방수 시스템의 손상. 두 번째로 베어링 부식, 롤러가 힌지 역할을 하면서 밴딩 모멘트가 상승하고 세그먼트 조인트가 개방되면서 텐덤 부식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A를 설치하면서 18개월 동안 400건의 와이어 파손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원으로는 이제 제가 앞서 설명한 NTT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NTT들이 있는데 이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맞춤 서울형 NTT 유지 관리 도입 방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 홍제천 복가교 내부 텐던 상태 조사 및 복구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조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제천 복가교는 잘 아시다시피 PSM 공법, 그러니까 프리세그먼트 메서드라고 이게 현장 타설이 아니라 이게 우리 레고 시를 붙여서 만드는 캔틀레버 방식으로 이렇게 시공한 그 교량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이음부가 있어 단속적인 부분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도심에서 빠르게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선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프렌지 저희가 이제 주안점이 있는 게 이제 상부 프렌지 내부 텐던이 오수가 유입이 돼서 거의 그 그라우팅이 잘못된 부위를 통해서 내부 텐던이 케이블이 이제 부식돼서 파단되는 그런 불확실성한 그 위험성이 저희들이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거고요. 근데 세그 이음부는 뭐 시공지에 저 사진에서 보듯이 붙일 때 이 면에 대해서 에폭시 저착제를 붙여서 강한 압력을 도입해서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원래 에폭시는 뭐 누수 방지는 아니고 접착제 형식인데 누수 방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누수 유입 방지고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사이에 그 고무링, 오링이라고 좀 말하는데 고무링이 있어서 또 만약 누수가 단다해도 케이블 내부로 시스관 쪽으로 유입되지 않게 고무링이 튜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량 상면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 교면에 이제 아스팔트를 파치하면서 봤는데 방수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동막 방수가. 그래서 3단계 정도로 누수에 대해서 방지책이 돼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그 이음부에 누수가 얼마나 진행된지 조사한 결과 이 부위가 내부입니다. 내부. 그러니까 여기죠. 상부 프렌즈 하면 여기고요. 그리고 이 캔틀레 부분은 요 양측 캔틀레버입니다. 그 조사해본 결과 내부는 한 1.2%, 그리고 외부는 1.7%. 그러니까 개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량을 경관수는 몇백 개인데 이걸 붙여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부는 3,990개소가 있고 외부는 7,980개소. 그래서 캔틀레버는 이제 내부의 2배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개수수가 200개 정도 있으니까 좀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이제 사실 내년 2020년도에 서울시공단에서 이제 내부 텐더 유지관리 개선 용역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하고 선행조사의 그 성격이 큽니다. 그리고 누수 현황을 이제 저희들이 그림으로 표현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이 부위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찍어야 하는데 점으로 너무 그 그림이 커서 작아서 점으로 표현을 못해서 영역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2%, 1.7%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G1, G2 상에서 하행선을 구분했을 때 이제 이런 개수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피와 20분 그러니까 시점 측은 지금 올해 재포장을 해서 방수가 이루어져서 아마 누수가 잡혔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연희램프하고 이 홍램프 끝당 이 지역은 내년에 재포장 계획이 돼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누수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잡힐 거라고 내년에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행조사는 비파괴 시험 중심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그 용역을 하기 전에 IEA, 그러니까 임팩트 에코죠. 임팩트 에코가 얼마만큼 신뢰성 있는지 사실은 저도 진단을 하면서 임팩트 에코라는 장비는 사용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두드려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봤지 어떤 그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적용한 예는 없어서 이번에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 조사 내부 또 복구 방안이 어느 게 좋은 건지 적용성도 검토해본 한 3가지 목적으로 이번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 있고요. 조사 항목은 그라우트 공급이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급이 있다면 강연석 부식이 있는지 파단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데 일단은 그라우트 공급을 찾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부위가 조사가 돼서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면은 재료 시험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습도, pH, 염화물, 황산염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이제 더 맞는 항목들을 더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상에 보면 이 부위가 위에가 이제 공국이 있는 건데 다행히 이제 홍제천 곡각에는 케이블 배치가 수평입니다. 저런 그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케이블이 공률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인파, 코사인파처럼 이렇게 항상 있는데 아치 형태로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의 빈 공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압력으로 쏘야니까 중력계 역방향이 있는 곳에 이제 공국이 많은데 다행히 홍제천 공각은 다 수평 배치라 그렇게 많이 있을 거란 예상을 안 하고 있고요. 여기 아까 보는 오링입니다. 오링. 제일 오른쪽에 있는 고무 튜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음부에 이렇게 딱 맞춰주는 오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의 그 연구 용역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사전 조사에 대해서 이제 그 플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임팩트 에코가 유효성이 있는지 이번에 그래서 임팩트 에코가 이제 어쨌든 사용해본 경험도 저희도 없고 사실은 많은 부분이 전문가가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체도 연속해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천공 및 조사 관련 예행 시험 실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임팩트 에코가 면이 울퉁불퉁하면 그 요철이 많으면 사실은 그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균질한 콘크리트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현장 정수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조사라는 것은 교량 상면입니다. 그냥 구면 포장을 걷어내고 노출되는 상면에 걸 본조사를 하는데 그 전에 비파기 검사, 천공, 내시경 조사 등 복구 등 예행 연습의 성격이 큽니다. 그리고 대상 및 수량은 한 20개소, 120 합쳐서 20개소 정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 2, 3번이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1번이 이제 텐던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GPR 리라 장비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GPR은 저희들이 이제 큰 대형 장비만 있어서 소형 장비는 리라 장비를 활용할 예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비파기장 공급 확인을 위해서 이제 이 임팩트 에코 I 장비를 활용할 예정이 있고요. 세 번째 그라우트 현황 조사는 어쨌든 전동 드릴로 뚫어봐야 하거든요. 뚫어서 전동 드릴로 이제 실시간에 감지되는 딱 스톱하는 그런 전동 드릴을 활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트 공급이 없다고 그러니까 뚫어서 이게 두드려봐서 그게 저희들이 그라우트가 밀실하다고 생각하면서 끝나는 거고요. 에폭시를 복구하고 공국이 퉁퉁퉁 있어서 확인해 보겠다면 그 시스관을 뚫어서 내시경 조사를 할 예정이 있고요. 내시경 조사를 해서 공국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텐던이 부식이 됐는지 파단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구하는 데는 이제 이물질 청소해서 에어 컴프레서를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원상 복귀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주사는 교량 상면, 그러니까 교면 표장을 걷어내고 그 상면 노출된 상면에 이제 실시할 예정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텐던이 캔틀레버하고 박스 내부 위치에 두 군데가 있는데 캔틀레버 쪽이 3차로, 양측 1차로는 3차로 쪽이고요. 그리고 그 내부 안쪽에 있는 게 2차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상에 있습니다. 그 중앙이 아니라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통 통제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은 6개소. 그러니까 위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인력, 많은 그런 시간이나 뭐 노력들이 들어가 때문에 한 6개 정도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건 뭐 교감 포장을 제거 안 하면 임팩트 걸 한번 해보는데 20개 정도 예상하는데 이거는 뭐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플로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플로하고 거의 비슷한데 앞에 이제 교통 통제가 필요하고요. 또 교면 포장을 이제 걷어내는데 굴삭기나 이제 커터 같은 거 이용해서 1m 1m 정도 내고 그 후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플로와 똑같이 미라 장비에서 텐던 확인하고 또 임팩트 웨크로 공급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동 드릴로 뚫어서 쉬스관까지 도달시켜서 공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 이제 에폭시로 보수하고 그 다음에 교면 포장 원상 복귀하는 거고요. 만약 공국이 있다면 똑같이 내시경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강연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원상 복귀하는 그 다음에 교면 포장하는 이런 플로어로 진행될 예정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플로어는 뭐 비슷합니다. 다음은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저희도 임팩트 에코라는 장비를 이렇게 활용을 많이 안 해봐서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근데 장비의 이제 작동 원리나 이런 것을 이 차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원리는 이제 탄성파입니다. 탄성파를 이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지진파가 P파, S파 이제 탄성파인데 그런 파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 속도가 있거든요. 속도를 이제 추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두께는 0.1m에서 2m, 그러니까 1000mm에서 2000mm까지 이 범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건전부하고 비건전부를 비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 밑에 있는 요게 건전부죠. 근데 이 작동 원리가 사실은 수학적으로 보면 FFT라고 패스트 푸리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어떤 시그널이나 신호를 주파수 쪽으로 분석을 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다 주파수 영역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들이. 그래서 이제 주파수 반대가 이제 주기인데 진동 주기죠. 진동 주파수, 진동 주기 그런 수학적인 걸 이용해서 이제 돌아오는 시간을 체크를 해서 하는 건데 이 원래 면은 이쪽 제 왼쪽 하단 쪽이 건전부입니다. 그래서 저게 피크가 뜨죠. 그러니까 저게 프리퀀시가 저 정도에 걸린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상단의 첫 번째는 이제 그 중간 그러니까 건전부도 있고 공급 부분도 있고 할 때는 이제 프리퀀시가 두 개 뜨죠. 첫 번째 뜬 게 건전부고 두 번째 조그맣게 뜬 게 이제 불건전부 그런 프리퀀시가 뜨게 이제 된 거고요. 하단의 오른쪽 보면은 그거는 이제 이게 보면은 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어인데 여러 가지 프리퀀시가 뜨죠 이렇게. 근데 특징적인 건 건전부 프리퀀시는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면이 뭔가 연속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파형이고요. 오른쪽 상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에 있죠. 앞에 있다는 것은 그 결함 부위가 굉장히 상면 근처에 있다 이런 식의 이런 프리퀀시 분석인데 사실은 그림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 적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타계 시험이라는 게 많은 숙련도와 경험이 필요한 거지 순식간에 어떤 작동 원리만 한다고 해서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로 보자면 제가 이제 입사 초기에 1996 입사 초기에 이 강제 비파계 시험 교육 2주나 받았어요. 2주를. 그래서 시험편을 주고 내부에 이제 강제 결함은 이제 되게 용입 부족이죠. 연속적 용입 부족이나 아니면 공북이나 프로스트 이런 걸 찾는 건데 알려주고 찾아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탐적자가 이제 뭐 45도, 60도 여러 가지 각도가 있고 했는데도 알려줬는데도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만큼 숙련도가 저도 2주간 교육을 받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강제입학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강제라는 균질한 재료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매질 자체가 콘크리트는 좀 약간 비균일 재료라 사실은 좀 그런 더 숙련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림상으로는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두드려서 탄성파를 속도로 오는 걸 데이터 로그를 받아서 그걸 다시 컴퓨터로 보내서 분석하는 그런 플로인데요. 사실은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라 장비입니다. 이건 미라 장비는 임팩트 에코 하기 전에 시스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잡는 그런 장비인데 저희들이 실제 한 그런 이게 한강철교인데 시선인데 그때 공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해봤습니다. 요거는 실제 왼쪽에 이 빨간 부분이 저 밑에 하단이 공북이 있는 걸 저희 찾아낸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고 오른쪽 상단은 이제 저희 그 카탈로그에 있는 저 미라 장비 카탈로그에 있는 그런 거고요. 실제 시행하는 걸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아까 격자 형태가 10cm 간격입니다. 10cm 간격을 하는데 실제 저 장비 뒤에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르면 그게 쑥 들어가는데 그때 전체 30cm 정도의 면에서 팔을 쏴서 총팔을 쏴서 계속 중첩해가면서 그걸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3D 스캔 좀 형식으로 입체적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 장비는 사실 뭐 그 위치나 그러니까 그 원래 매질이 이제 콘크리트인데 매질하고 다른 부위에 매질이 있는데 위치를 찾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나 아니면 일반적인 공극. 근데 공극이 사실 미소하면 그걸 찾기에는 불가능한 거고 공극이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좀 빨간색 있잖아요. 큰 공극이 있을 때는 약간 찾기가 쉬운데 작은 공극은 사실은 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위치 찾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장비가 있어서 이번엔 GPL보다는 활용도가 이제 저희들이 포터블 할 수 있는 핸들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미라 장비라서 이걸 활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관 감지 전동들인데 이 장비는 이제 시스관을 파손시키면 일단 안 되니까 시스관을 감지를 하면 딱 넣는 그런 장비인데 원리는 이제 전기적인 여기 다른 우리가 뚫는 위치에 다른 부위에 뚫어서 거기에 전기를 이제 접지시키는 거죠. 예, 접지시키고 전동들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을 뚫다 보면 그 전기가 통하는 거죠. 통한 순간 이 전동들은 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동드릴을 빼내고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쉬스관의 상태를 인력으로 이제 뭔가 쳐봐야겠죠. 그래서 그게 딱딱하거나 느낌적으로 공복이 없다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부분 공복이 없으니까 복구하는 거고요. 공복이 있으면 쉬스관을 뚫어서 그 내시경을 넣어서 그 그라우팅이 얼마나 안 됐는지 그리고 텐던이 부식이 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그런 전동드릴 장비입니다. 그다음에 전자내시경입니다. 전자내시경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끝에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360도 돌기 때문에 그 불도 그러니까 그 빛도 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의 그 상태를 정확히 영상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공국이 있다면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실 이제 저희가 홍재천 국가기업의 정밀안전 진단을 하는 입장인데 일반적인 범위나 내용, 수법에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사시국께서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배우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희들이 너무 내적인 것도 있어서 사실 좀 그런 어려움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딥하게 장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숙련도가 시행착오나 숙련도가 필요한데 저희도 사실은 여기에는 자신이 없어서 이런 또 같이 코어할 수 있는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5번 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포스텐션 교량의 플렉시블 필러 적용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전 발표에서 플렉시블 필러 관련한 추가 조사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표의 순서는 발표 도입부와 함께 유럽의 플렉시블 필러 도입, 미국의 플렉시블 필러 도입,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구 내용 FDOT의 2건 소개드리고 결론 진행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PSC 교량에서 PT 텐던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PT 텐던이란 소선을 꼬아 만든 강연선 묶음 다발로 그라우트 덕트 일체 구조를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설명드리면 이 커서에 보이시는 것이 와이어고 이 와이어를 보통 7가닥을 꼬아서 만든 것을 스트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PT 텐던 단면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스트랜드가 그라우트에 충진되어 있고 이것을 HDP 덕트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교량을 지지하고 있는 주요한 구조적인 부재인데요. 이 개념도로 설명드리면 이 콘크리트 단면, 그러니까 저희는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교량의 조각들을 이런 텐던으로 가설을 해서 교량 붙여나가는 형식입니다. 이전 발표에서 홍재천 국가와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진으로 설명드리면 이 교량 세그먼트를
들어 올려서 텐던으로 붙여 나가서 이렇게 가설해 나가는 공법에 사용되는 텐던입니다. 이러한 텐던을 보호하고 있는 단계를 미 연방도로청의 2013년 보고서에서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보통의 경우에는 레벨 1, 표면 보호제가 코팅된 경우, 그리고 또 강연선에 피복이 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 콘크리트 피복과 덕트, 그라우트가 스트랜드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라우트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2001년 이전에는 현장 배합 물시멘트 그라우트가 블리딩과 심지 효과로 인한 블리딩, 그래서 공극을 유발하였다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극 유발 메커니즘은 심지 효과 블리딩 테스트에서도 그리고 인클라인드 튜브 테스트에서도 그 메커니즘이 규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에는 이러한 블리딩을 개선하기 위한 프리패키지드 그라우트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료 분리 및 높은 황산형, 그리고 특정 제품에서는 높은 염화물과 낮은 제품 중량 등으로 파단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배합 물시멘트를 사용한 대표적인 VDOT 베리나인 온도의 파단, 그리고 프리패키지 그라우트를 시공한 FDOT 링링도 파단 등이 이전 발표 자료에서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트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라우트 대체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강연선의 대안과 그라우트의 대안입니다. 일반 강연선은 에폭시 코팅을 해서 부식으로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를 충전해서 피복해서 보호한다든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시공 중에 긴장하는 과정에서 피복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별도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일반 강연선을 대안으로 스테인리스 및 탄소광을 도입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매우 비싸고 공급 업체의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트의 대안으로는 저희가 플렉시블 필러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플렉시블 필러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하나는 왁스이지만 그리스의 경우에는 물성이 변질되어 보호 기능을 상실했다, 그리고 누유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다소 보고되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또 프랑스에서는 2013년 그래서 그리스 필러의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플렉시블 필러는 왁스, 학술적인 용어로는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왁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한 가지 경우에는 제외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 보시는 사진과 같은 이런 모노스트랜드의 경우에는 그리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직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왁스는 그라우트 대안으로 그 왁스는 재료적으로 균질하고 안정적인 특성, 그리고 강연성과 접착력이 양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 발전 분야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왁스의 특징은 그 PTI의 테크니컬 노트에 잘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인용하였습니다. 왁스 사용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로는 텐던 교체가 용이하다, 두 번째로는 재긴장이 가능하다라는 장점 때문에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재료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 그리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료 분리가 발생하나 왁스는 굉장히 안정적인 재료다. 그리고 재료적으로 균질하고 수소성을 띠며 메탈 접촉력이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료적으로 균질하다는 의미는 현장 배합 물시멘트 그라우트와 다르게 현장에서 별도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수소성이라는 것은 친수성의 반대말로 물과 혼합되지 않는 성질입니다. 메탈 접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재료적인 특성이 있고, 하지만 제한적인 적용 사례로 인해서 공용 중행 교량의 장기적 안정성은 미확인된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녹는 점 이상의 처음에는 고형의 왁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녹여서 높은 온도에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추운 기온과 긴 연장의 텐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로 인해서 재료가 수축 팽창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 및 공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저희 물시멘트 그라우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위치에 공급이 발생하게 되지만 기하학적 최상단이나
하지만 이 제로웨이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의해서 수축 팽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와 관련된 연구 사례를 다음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운 이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데, 추운 외기 온도와 높은 주입 온도, 그리고 덕트 표면 온도, 이 차이로 인해서 재료 수축이나 팽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열 역학적인 분석을 FDOT에서 현재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내부 텐던에서 사용했을 때 시멘트 그라우트와 왁스 모두 언본디드 거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텐던에서 왁스 충진 시 10에서 15% 정도 전체 강연선이 증가한다고 FDOT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공성을 봤을 때는 높은 가열 주입 온도로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왁스 가열 주입을 위한 스페셜 탱커 트럭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트처럼 퀄리티 어슈어런스, 퀄리티 컨트롤과 같은 공인화된 그 자격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라우트의 경우에는 PTI ASB에서 일정 자격을 이수한 사람만이 감독하고 시공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 왁스의 경우에는 이런標준적인 품질 관리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PTI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시멘트 그라우트 대비 7배 비싼 재료비, 하지만 전체 시공비의 1% 내외이다라고 FDOT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렉시블 필러를 유럽에서는 선진적으로 도입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프랑스의 경우에는 왁스 충진 텐던의 가장 큰 수요처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2001년 이후에는 왁스 외부 텐던에 대해서는 왁스 필러 충진을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내부 텐던의 경우에는 기존의 시멘트 그라우트 사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플렉시블 필러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완전히 언본디된 PT교 2개 사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도 1970년 이래로 왁스나 그리스를 사용한 10개 교량을 시공했다고 이 아래 보고서 FDOT의 문헌조사에서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FIB 국제 콘크리트 연합의 블레틴 33에도 플렉시블 필러와 관련한 내용을 잘 소개해 놓았는데요. 용어가 조금 다른데 FIB에서는 소프트 필링 메테리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와 그리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왁스의 주요 특성으로 주입을 위해서 80에서 100도까지 가열이 필요하다. 또 온도에 따라 수축 팽창이 발생한다고 특성도 명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왁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를 견학하기 위해서 FDOT에서 스캔팀, 현장 견학팀을 꾸려가지고 프랑스로 현장 견학한 그 자료를 인용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 테디라는 사람이 제가 16년 공국의 여행 때 만나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 견학관 교량이 다음과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페셜 탱커 트럭이 이 왁스 히터와 펌프 장비입니다. 이런 차량에 의해서 왁스가 가열되고 주입되고요. 뒤에는 발전기입니다. 이 트럭에서 호스를 통해서 왁스를 주입하게 되고, 내부를 봤을 때는 볼륨을 측정하는 장비, 그리고 오른쪽에는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온도 측정 장비가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구를 통해서 왁스를 주입하게 되고요. 그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왜냐하면 이게 고온의 그 재료이기 때문에 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구를 착용한 모습이고, 배출구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따라, 특히 프랑스를 따라서 그 FDOT에서는 플렉시블 필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블레틴을 통해서 2014년에 외부 텐던과 아래 형식의 내부 텐던에서 왁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기준을 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에 있는 바와 같고요.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인용하고 했는데요. 그 외부 텐던과 그 컨티뉴이티 텐던, 그리고 아이빔, 그 U 거더 드레이프 텐던, 포물선 배치된 그 텐던이 배치된 교량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해머헤드, 그 교각의 형식에서 T형 교각,
그리고 스트레들 벤트는 파이언 교각, C피어는 캔틸레버 피어인데 기역자로 캔틸레버 형식으로 나온 교각에 대해서 여기에 배치된 소프트 텐던에 대해서 왁스 충진이 가능하다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5년에 한 번 더 고시를 하였는데요. 내부 텐던에서 반드시 그라우트를 사용해야만 하는 텐던의 형식을 추가하였습니다. 탑슬래브 캔틸레버 텐던과 탑슬래브 트랜스버스 텐던입니다. 그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좋을 것 같으세요. 그 탑슬래브 텐던은 오른쪽과 같은 형식, 그리고 트랜스버스 텐던은 아래 옆 왼쪽과 같은 형식입니다. 컨티뉴이티 텐던과 탑슬래브 텐던이 유사한 걸로 보이지만 그 캔틸레버 텐던은 시공 가설을 위한 텐던이고 지금 컨티뉴이티 텐던은 저희가 그 중앙에서 경관이 만나면 현장 탓을 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폐합되고 나면 그 일정의 강도를 유지하고 나면 한꺼번에 당기는 텐던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 고시, 총 4번의 디자인 고시를 통해서 FDOT의 구조물 설계 가이드라인 및 표준 시방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정된 설계 가이드라인인데요. 보시는 네모 박스 쳐놓은 곳에서 플렉시블 필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하였고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프랑스의 경우와는 다르게 내부 텐던에서도 플렉시블 필러 사용을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 표준 시방서에서도 플렉시블 필러 사용을 위해서 개정해 놓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플렉시블 필러 사용을 위한 시험실 승인 조건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FDOT뿐만 아니라 VDOT에서도 플렉시블 필러 도입을 위해서 관련한 시방 기준을 적용해 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외부 텐던의 경우에는 플렉시블 필러 언본디드 설계로 하고 내부 텐던의 경우에는 FDOT와 다르게 또 프랑스와 동일하게 그라우트 본디드 설계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은 플렉시블 필러를 이용해서 가설한 교량이 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론 시몬스라고 하는 FDOT의 재료 시험소에 근무하는 특히 이분은 이제 플렉시블 필러와 관련된 최근 연구의 프로젝트 매니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실제 교량의 왁스를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건설 프로젝트가 연구 과제로 묶여있지 않다면 관련한 보고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플렉시블 필러에 대한 연구 보고서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왁스를 사용한 교량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게 아직까지 확산된 추세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의 플렉시블 필러 사용을 위한 연구를 최근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요. 그 2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의 FDOT 보고서입니다. 2017년 이 연구 플렉시블 필러와 관련한 이 보고서의 연구 배경은 미흡한 시공 및 재료적 문제점으로 그라우트 내구성 이슈가 다수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트에 대안으로 플렉시블 필러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했다라는 것이 보고서의 연구 배경입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은 61m 연장의 5개 텐던 목업 시험체를 제작하였습니다. 주입 조건을 달리하면서 주입의 속도라든지 벤트의 개수, 위치, 그리고 진공 구조 주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변화에 따른 주입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4가지 상용 플렉시블 필러가 사용되었고요. 아래 사진이 목업 시험체 전경입니다. 연구 내용이 이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5개 1, 2, 3, 4, 5번 시험체에서 주입 속도와 배출 절차를 달리하면서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여 가장 적합한 주입 방식을 도출해 보려는 연구였습니다. 주입하는 온도와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료가 완벽히 충진되는지 또 재료가 온도에 따라서 수축 팽창한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최적의 주입 방식을 도출해 본 연구였고요. 실험 결과로는 이론적인 주입량 대비 실제 주입량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5% 내외로 약간 이론적인 주입량보다 덜 충진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입 24시간 후 해체 유관 점검을 해본 결과 앵커리지 캡을 열었을 때 그리고 덕트를 잘라서 봤을 때 그리고 투명 창을 통해서 봤을 때
대부분 양호했고 하지만 일부 덕트 상단 앵커리지 캡의 공급은 존재했다. 몇 가지 케이스에서 에어포켓이 생겼으나 강연선 노출은 없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에어포켓이 생기는 그 모식도는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으로는 어쨌든 진공보조 주입은 굉장히 효율적인 주입 방식이었다. 그리고 자재 및 주입 절차 등 변화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소규모의 공급은 존재했다. 하지만 강연선 및 앵커의 노출은 없었다. 발생한 소규모의 공급은 벤팅 절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경우에서 텐던의 강연선은 필러로 잘 코팅되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다음은 2018년 FDOT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연구의 배경으로는 플렉시블 필러로 코팅된 강선에서도 부식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물의 유입, 또 주입의 낮은 시공 품질, 그리고 미생물, 특이할 만한 사항인데요. 플렉시블 필러의 일반적인 부식 타입은 미생물 균에 의한 부식이라고 이 보고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습도의 기후 조건에서 균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DOT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연구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으로는 그 외기 노출 테스트와 3종 균에 오염되었을 때 그 5가지 상용 플래시블 필러로 코팅된 강연선의 부식 양상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5가지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고 앞에 이 2가지가 FDOT의 승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스몰 샘플과 라지 샘플로 구분해서 스몰 샘플은 와이어와 스트랜드, 소선과 강연선, 그리고 라지 샘플은 텐던처럼 이렇게 충진해서 사용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론은 스몰 샘플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외기 노출 시험 결과 모두 부식은 관찰됐다. 필러로 코팅되었다 하더라도 부식은 관찰됐다. 밀입자 및 수분이 필러 코팅을 통과하여 부식을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균 오염 실험 결과 와이어가 가장 큰 부식을 보였다. 그다음에 이 와이어가 스트랜드보다 노출된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화학적 부식 텍스트 결과 부식 전지는 낮았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라지 샘플에서 이렇게 텐던처럼 충진한 이 샘플에서는 부식이 없거나 거의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 하지만 필러 두께가 얇거나 없는 경우에는 그 강선에서 부식은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제언으로는 수분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을 적절히 실링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왁스로 충진되었다 하더라도 물이 유입됐을 때는 부식을 보였다. 그리고 수분과 균의 노출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왁스 주입 단계에서 강연선 및 왁스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인상 깊게 본 부분인데요. PT 텐던의 하단부 앵커리지와 같이 물의 흡수를 감지하기 위해서 수분 감지 센서 등 모니터링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센서 장비가 어떤 것인지 또 상용화된 제품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에서 플렉시블 필러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텐던의 왁스 계열의 플렉시블 사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따라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플렉시블 필러를 도입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표준 시방서와 설계 가이드라인의 개정 등 도입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실 조건이긴 하지만 수분과 균 등에 의한 부식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재 관리 및 시공 단계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FDOT의 2017년 주입 시험 결과 대부분 최상단의 소규모 공급이긴 하지만 공급이 존재했고 재료의 균열이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품질 관리를 위한 PTI, ASBI의 서티피킷 트레이닝 같은 이러한 교육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플렉시블 필러를 도입한 2001년 이후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또한 장기적인 성능 그리고 내구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했던 분야들이고요. 이전 연구 모임 때 포스텍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셨는데 요거 기술의 도입 배경과
기술 소개 그리고 적용 사례를 해외와 또 우리 공단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로 잘 모아가지고 다음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에코가 아스팔트 위에서 가능한가 안 한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우리 이호정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완벽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콘크리트 면과 그다음에 아스팔트 면에서 했을 때를 비교한 부분인데 아까 우리 시설안전공단의 홍순수 부장님이 했던 부분도 이와 유사한 부분인데 조금 아스팔트 위에서 했을 때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해석상만 가능하면 아스팔트 위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가 뭐 활발히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순수 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이 해석상 그다음에 이 기능상의 문제 부분을 완벽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우리 나이트 부장님 누르고 우선 지금 NTT 부분 발표한 내용하고 이제 바로 연결돼서 이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연결돼서 설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임팩트 에코 방법이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사람이 망치처럼 이제 충격기를 통 때려서 그 발생하는 탄성파로 이제 조절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가장 큰 단점이 그 조사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같은 힘으로 타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장 큰 단점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틀린데 이제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그 정도까지 아직 그 발전됐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조사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르게 도출되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조사 대상 자체도 이렇게 큰 변수가 있으면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이제 미라 시스템을 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임팩트 에코가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주로 연구가 됐었고 이제 사람이 타격을 하다 보니까 워낙 편차가 크니까 이제 장비 자체에서 이제 그 타격하는 탄성파를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는 시스템이 이제 미라 시스템이어서 근본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외에는 아마 이제 미라 시스템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본에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국내에서도 빗발기 시험에서 이제 가장 선진적인 시험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지금 여러 이제 발표회를 계속 가지고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서울시설공단에서 이와 그 병행돼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향후에는 지금 어쨌든 2018년 12월 31일부로 이제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내년도 되면 이제 시행령하고 신규칙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큰 골자가 이제 유지관리 기관에서 최소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존의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에서 제시되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그 장수명화를 위한 그 성능 개선의 최소 유지관리 수준을 별도로 이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그 발표회나 세미나 그리고 이제 별도로 진행하고 계신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뭔가 지침 혹은 매뉴얼을 이제 도출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평의 조사를 통해서 이제 결과가 도출되는 부분의 판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텐던의 그 기능별
특성 그리고 이제 주요도별 특성들을 반드시 이제 파악을 하고 이게 가설 단계로 주로 사용되는 텐던이나 아니면 정말 컨티뉴티나 그 연속하기 위해서 중요한 텐던이냐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공격의 형태에 따라서 위험도 부분을 좀 그 판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지침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이제 학교에서 연구가 진행됐던 것처럼 이제 강연선의 부식 그 형상에 따라서 그 표현 부식이냐 아니면 피팅 부식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를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늠할 수 있는 이제 여러 연구가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면 향후에는 이제 체계화된 이제 분석 시스템이 이제 도출이 돼서 그 부분이 실제 유지관리의 현장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가까운 장래에는 도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뭐 이와 관련돼서 말씀하실 분 시간이 빨리 좀 넘어가서 하시죠. 이제 공연 중에 이제 NDT를 이제 햄머스미스 우리 공장에서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여기 갔다 오신 분 혹시 뭐 공과 관련된 요거 관련돼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PBSC 이용진 선파가죠. 또 추가로 알려주실 내용이 있으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햄머 스미스의 이제 방수 시스템이 염화물로 인해서 손상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문헌 조사나 다른 자료에서 이제 확인했던 바에 따르면 건설 당시에는 그 제설 용도로 그 규면 방수를 하지 않았고요. 열선을 깔았습니다. 열선을 깔아서 그 열로 인해서 이제 눈을 녹인다라는 기본 계획이 있었는데 60년대 이제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서 전기 요금이 굉장히 인상이 됐고 그러면서 그 열선 시스템을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연 방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설제가 끓여져서 오랜 시간 동안 공용이 돼 있었고 아까 이제 그 단면도를 그 종단면도를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종단면도 보면은 지금 그 텐던의 정착구가 상부 플랜지 쪽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금연 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쪽 정착구들을 통해서 텐던으로 쭉 이제 염화물이나 또 일반 물들이 계속 침투가 돼서 그 긴장재가 파단이 돼 있었고 또 지금과 같은 그 덕트 시스템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텐던이 있고 그 콘크리트 박스로 해서 그 텐던의 부식을 보호하는 그런 뭐 시스템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 중에 이제 그 텐더 콘크리트 열화된 면을 통해서 텐던이 파단된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일련 안전 조치들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A 시스템으로서 아까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A 시스템으로 이제 그 소선이 하나하나 끊어주는 주기들을 감안을 했어요. 그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안전할 것인가, 우리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서 시차를 두고 보수 보강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A 시스템이 그 건전한 상태에서 적용됐던 사례는 아니고요. 눈에 띄는 그 긴박하게 그런 파단이 많이 됐던 것들이 파단이 됐고 우리가 이것들을 언제까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됐던 사례입니다. 햄머스미스 교단이 지금 여기 아까 캠브리지 대학에서 A 센서를 결국 다 철거했다고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A 센서는 현재 다 철거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게 우리 직원 이호진 선생님이 발제하면서 찾아본 바에는 이제 접근성 첫 번째, 그다음에 또 구동 문제, 이게 배터리로 가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그 부분은 저거는 연구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그 무선으로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런 부분 쪽으로 이제 그 연구를 했던 거로 제가 지금 보고서를 읽어본 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저거는 무선으로 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지. A는 어쨌든 그 패시브 방식이라 그래갖고 텐더 강연선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만 그거를 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끊어질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력이 들어가고 그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시 안정적인 전원이 필요한 것이고 저거하고는 사실은 이제 목적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선은 적합하지 않다. 무선으로 안정적인 정보로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지 저게 A의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유정선이 뭐 다리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사장님 뭐 다른 넘어가자면 하나하나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냥 조용히 듣다가 아, 예. 하시면 두 번째는 이제 홍대천 고등학교의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내부 김장제에 시설안전공단에서 시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거고 또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할 수 있는 기관도 제가 봤을 때는 시설안전공단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용역사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게감. 그래서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가서 시간 되면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할지에 대한 시점이 아직 대략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저희는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서울시공단 관리처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여건이 이제 맞으면 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저기 임팩트 장비에 대해서 그걸 좀 연습을 저희들이 이제 도입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간 고려하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내년 좀 봄에 좀. 예예예 한두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홍 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뭐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저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계측을 하면 저기 고속 후위의 변환이라고 저희가 이제 가속도를 받거나 뭘 받으면 저렇게 FFT 분석을 다 합니다. 고위진수를 구중을 해. 근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조건을 좋게 해서 받아서 분석을 해도 1차 고위진수나 이런 걸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기도 하고 또 구제해석 프로그램에서 거기에 진동수 분석하고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그런 조건에서도 저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지금 저런 조건도 사실은 굉장히 그 파가 피크치가 딱딱 뜨는 건 굉장히 좋은 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까 뭐 동영상도 있지만 모급으로 뭐그 미라 장비에 대해서 외국 자료를 이렇게 많이 찾아보니까 모급을 참 많이 시행을 하더라고요. 모급 테스트. 그게 우리나라에서 좀 지금까지 뭐 연구기관에서만 했지 FDOT나 뭐 미국의 DOT들을 보면은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모급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인상 깊게 제가 봤는데요. 이 부분도 시간만 많으면 모급체를 하나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우리 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또 교양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 모급 시험이 반드시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험공에서도 저 임팩트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좀 불확실한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실무에 시험할 그 교량에 적용하기 전에 지금 그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다른 목적으로 해서 임팩트 에코 실험을 하기 위한 그런 공수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이제 시험공에 되어 있는 장비 아니면은 피와 다른 별도의 그런 전문화된 그 임팩트 에코 기술력 있는 회사를 섭외를 해서 그 한번 모급을 가지고 이제 신뢰도를 한번 좀 검증을 해본 후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뭐 이거는 내년 봄에 하면 그 전에 겨울에는 그 뭐 모급 공수처를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이제 뭐 문제는 빠른 시간에 시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과업 외의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아스팔트 포장이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 F4로 잘 그 공급을 찾을 수 있는 약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아까 이제 했던 거는 그 공급을 찾는 목적은 아니고 별도의 좀 더 대형 장비를 내서 그 아스팔트 포장층하고 콘크리트 바닥판하고의 뭐 들뜸, 방리 이런 용도를 좀 확인하기 용도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학술적으로 이제 보니까 어차피 임팩트 F 원리가 그 탄성파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스팔트는 이제 그 아무래도 기온이 올라갔을 때 약간 더 루즈하고 공격이 많다 보니까 탄성파가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관련 논문에서도 보면은 그 저희 같은 경우 공연 방수를 하잖아요. 공연 방수가 들어가면 하나 거기서도 약간의 더 그 탄성파를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당초에 공급을 찾는 데는 아스팔트가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또 좀 찾아봤던 거는 그 NCHR 1428 보고서에 보면은 공시체를 만들고서 임팩트 F에 대해서 시험을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표면의 뭐 공급이나 이런 면 상태가 그 신호를 수신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실험을 할 때는 가능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뭐 아스팔트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콘크리트 면도 좀 그라인딩 작업들을 선행을 해서 좀 최적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인계도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홍성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은 이제 처음 적용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은 우리 텐던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서 차차 좀 기술력이 향후에 뭐 탄소파라는 게 다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적용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 아까 홍성수 소장님 말씀하셨고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뭐 다른 직원들은 의견을 일단 세 번째 주제로 이제 우리 18가지 주제 중에서 이제 플렉시블 필러 이런 보수보강 방안으로 부식관리 방안 요거 조금 잊어버리기 좋은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예. 잊어버리고. 목합이라고 발음 목업이 아니라 목합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써놓기를 목업이라고 써놔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목합이라고 할 것 같은데. 목합 시험은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고 뭐 비용이 필요하면 비용으로부터 반영을 하시고 목합을 하는데 지금 저거를 실제 교련에다가 지금 바로 적용하는 거 부담스럽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은 저 드릴 시험까지 전부 다 목합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전기로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전기 이제 신호를 해서 금속에 닿으면 끊어진다는 원리인데 지금 자기네들 보고 한 것처럼 저기에 오링이 들어가서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재수없이 오링 부분을 저게 들어가면 안 끊어지고 그냥 바로 강성 잘라먹을 수 있어요. 오링 부분을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뚫을 건데 저 오링 부분은 안 설 가능성이 그냥 드르륵 뚫고 들어가 버리면 끊어질 수도 있다. 저것까지도 설치해놓고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여전히도 지금 이제 한국시설안전기술단에서 오링의 역할을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저 감리단장보다 식사하면서 얘기 들었잖아요. 그 부분도 기록에 좀 남겨서 저 오링은 목적이 다르다. 그걸 뒷사람들이 혼란이 없게 저 오링은 시공상의 편의 때문에 만든 거다. 그러니까 저기 지수 목적이 아니다. 먼저 본 보고서에 그게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계속 의문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감리단장을 통해서 얘기를 확인한 거는 시공 목적상의 편의 때문에 한 거다. 다만 부수적으로 저걸 설치했더니 그라우트가 세진 않았다. 이런 정도니까 그 기록을 정확하게 좀 남겨서 그 공식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복합 시험을 하면서 아스팔트도 전부 다좀뭐 포설한 상태, 아린 상태로 해가지고 임팩트 에코를 사람도 바꿔가면서 해봤습니다. 플렉시블 필러 이제 뭐좀 다들 생소하실 텐데 이게 FIB의 브릭스 33의 2005년도에 발행한 브릭스 33에도 이 부분이 이제 보수 보강용은 아니고 건설용으로서 이제 처음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지훈 대리가 이 자료를 찾고 연구하면서 보니까 플렉시블 필러가 선진국들, 유럽이나 미국 각 DOT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잘 적용한 교량을 밝히기는 조금 꺼려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뭐 이 부분이 좀 대체제로 그라우트 대체제로 한다기는 하지만 어떻든 우리도 이 부분의 연구가 뒤처질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혹시 플래시 필러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플래시블 필러도 완벽하게 뭐 이게 우리 주진대로도 했지만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균열 및 공급이 이것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아까도 미생물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 지금 연구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정은천공학에 그리스 썼나요? 왁스 썼나요? 정은천공학이 담당하시는 우리 저 끝부분에 쓰지 않습니까? 저희는 왁스를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도 정기적으로 한번 뚜껑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부탁하고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진단 때마다는 한 군데 정도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던데. 그거는 저희 안전방화 사업을 하고 유지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밀안전 진단 때 샘플링 채취해서 예. 왁스 충족 여부의 그 양호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아직까지 왁스 같은 경우는 FDOT에서도 프랑스의 견학갈만큼 베트남에서 견학갈만큼 프랑스가 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라이센스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라우티조차도 지금 라이센스가 없는 입장인데 혹시 시설안전공단에서 이런 라이센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라우트도 지금 항상 우리 교수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라이센스가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그 정부기관에 어떻든 건의하기 가장 이로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너무 제가 생각을 하지 못한 영역이라 딱 말씀드리기가 근데 뭔가 이렇게 제도를 하면 사실 좋은 면도 있지만 규제라는 면이 또 상반된 면이 있어서요. 그런 면에서는 또 약간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해봅니다. 그렇죠. 규제 어쨌든 이 희망서 자체가 규제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영역에 기술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라는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다른 외국 자료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라우트에 대한 라이센스 또 여기서도 왁스에서도 품질 관리 차원에서 이 라이센스 부분이 좀 많이 언급을 좀 했더라고요. 미국 자료는 그런 부분이 좀
플렉시블 필러에서 따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 재료가 좋다 나쁘다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각 나라마다 어느 쪽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재료를 더 수급하기가 수월하느냐에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하고 미국 내 50개 주에서도 뭐 이제 FDOT하고 BDOT만 선택을 한 거죠. 두 개 주가. 그래서 거기서는 그 재반 여건에서 봤을 때 플렉시블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 완전히 그 일체화 패키지화된 그런 그 텐던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사용했던 것처럼 사장교에 적용되는 개별 그 피복된 그런 강연선들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왁스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저거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피복된 강연선을 쓰는 것이 유지관리라든가 내구성 또 경제성 면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당시 이제 의사결정이 이렇게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언본디드 처음으로 제가 프레시메이 GC에서 생산하는 공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확인시킨 다음에 우선적으로 했는데 이게 모든 우리 주중대리도 요 자리에서 했지만 모두 완벽한 시공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자재는 또 없고 완벽한 시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라우트만 완벽하게 된다면은 이런 대체제가 큰 필요가 없을 텐데 첫 번째가 그라우트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 그러기 때문에 대체제로 그라우트가 완벽하지 못했을 경우에 또 이 대체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플렉시블 필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또 미국에서도 각 주마다 지금 플렉시블 필러에 대한 생각이 또 다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내부 텐더는 불가, 어떤 데는 내부 텐더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그 부분은 이제 유지관리 단계를 떠나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제 그 콘크리트와 긴장재가 합성을 통해서 이제 차량화중이라든지 외부 하중에 저항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본디드로 설계가 된다고 하면 사실 원 설계 자체에 큰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변경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그 강연선 양이 한 15% 정도 증가하는 것 이외에 이제 언버디드로 설계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 구체에 일부 균열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강연선 양 이외에 철근 사용량도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이제 단면도 좀 더 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그 왁스 사용 이 부분에서는 뭐 국내에서 사장부 케이블에서는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그 필러 부분의 유지 관리에 대한 연구가 이제 PS 박스 워드뷰 이외에 뭐 사정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제 진행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제 최근에 그 내부 긴장 교란도 좀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그 외부 긴장제 형태, 즉 언본디드 텐던을 섞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PSG 박스 워드뷰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신규로 이제 2차 긴장을 하는 PSG 워드뷰나 아니면 트리플렉스 워드뷰 같은 경우에 해당 제품에 따라서 2차 긴장제로 이제 언본디드 텐던이 다소 이제 섞여서 들어가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기관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주지 않으면 좀 부실한 상태로 납품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 외로 이제 지금은 많이 섞여서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내부 긴장교랑 외부 긴장교랑은 딱 이렇게 양분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PSG 거동 같은 경우는 10몇 년 전부터 지금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그냥 빈채로 준다는 것도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외국에서는 빈 곳보다는 그래도 뭐든 채우는 게 낫다라는 게 또 일반적인 그 연구 내용입니다. 이게 목업제입니다. 이게 아직 뭐 그라우트에 대해서만 목합이죠. 목합으로 이상히 말은 목합인데 우리 저도 시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필요성을 제기했었는데 우리 그 시공 과정 그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이 공공기관들이 좀 합심해서 이런 목합제를 같이 좀 공유하는 차원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다면 또 연구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또 교육용으로도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 건기원에 보니까 우리 앞에 청계천 고고학교에 어떤 PC 거더가 지금 가서 연구용으로 쓰는 것 같은데 혹시 용역사에서 그걸 자유롭게 같이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같이 공유 되나요? 그런 목합제로? 기관에서 신청하면 예. 저는 이제 목합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모든 공공기관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갖고 같이 한번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합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연에서 예전에 이제 저희 외부 긴장재 건전성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험체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팩트 에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실험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서 뭐 비파계 업체들이 참가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FDOT하고 VDOT 같은 경우는 저렇게 실제 교량을 시공하기 전에 실물 사이즈의 목합을 만들어서 반드시 시험 시공을 해서 재료에 대한 그 검증까지 마치고서 본 공사에 들어가도록 규정화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규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추가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이제 도로시설 처장으로 계시면서 내년도에는 PSC 연구 모임을 참여를 못하는 우리 한마디 마이크 좀 이제 예, 제가 3년 8개월 도로시설 사장을 했는데 이 PSC 이 분야 굉장히 어렵고 또 일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하여튼 죄송한데 제가 뭐 1년 교육 가더라도 시간 너무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부탁합니다. 예. 혹시 본부장님 끝으로 끝마치지 않는 말씀. 이사님 마무리되고 하는데 마무리 받아. 본부장님 말씀 안 하시고 말씀하시죠. 지금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임팩트 에코 이런 것이 저희가 봐도 기계는 이제 써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PSG 쪽으로. 그다음에 드릴도 저기 수도파는 그런 방식을 보면 한쪽 실수관을 뚫어서 거기 접기를 해야만 이게 수동이 되고 만약에 접지를 다른 실수관에 하면은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턱대고 가서 지금 이게 하면 할수록 무턱대고 가서 할 일이 아니고 저기 아까도 고무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되는 부분들이 이게 라인을 갖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실수관까지 뭔가 누군가 가서 뚫고 거기다가 접지를 하고 정확하게 그 실수관을 가서 뚫어야 이게 쓰는데 사실 이제 그 시공이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미러장비보다 찾을 수 있는 그 부분도 미러장비도 조그맣잖아요. 3cm 간격으로 가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가서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라서 목합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고 현장에 적용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굉장히 쉽게 생각했었거든요. 내부 텐더만 정말 해보고 그다음에 해보자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보면 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것도 많은데다가 최근 자료를 이제 보면 내부 텐더에 어쨌든 그 PC 빔 같은 경우도 어떤 시간에 공기만 안 들어가면 되어 있어도 괜찮다는 연구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애초에 그 시공하는 거를 보면 현장에서 완전히 그 PC 빔 시공하는 거 보면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밀봉이 되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내부 텐더니 그러리라고 예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데다가 이게 또 뭐 저희가 그 저기 드릴링하고 뭐 이런 구멍을 내고 바로 또 어떻게 메워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아스팔트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아스팔트를 지금 임팩트 에어컨 쓰려면은 굉장히 많은 구간을 뚫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한 군데만 지금 뚫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잘 생각을 해갖고 한 번 갔을 때 교통 통제했을 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아까 뭐 한두 달 정도 연구해보고 했다가 완전히 자신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임팩트 에코가 만약에 우리가 시범 파일럿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이게 별 효과가 없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 부분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꼭 거기만 고집할 필요가 없고 한 몇 군데 써봐서 거의 뭐 결과가 그 우리가 정확도가 뭐 절반 이하다 하나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굳이 미국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저거 전문에서도 있고 장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음 하면서 그거를 처음 해보면서 저거를 갖다가 실질적인 공연 중이들랑 하는 게 어떨까 좀 의심이 돼서 사실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하려면 자꾸 이 얘기를 집에 가서 나중에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연구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복합을 하려고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이 나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교령을 적용하는 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실제 교령에서 정말 더 큰일 나니까 우리가 미리 좀 돈을 좀 들이더라도 복합을 다양하게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 왁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보니까 저도 몰랐던 그 사항들이 많이 보고가 돼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역시 팀들이 저 조사하는 지금도 오늘도 역시 말씀드리지만 청구원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검토가 됐는데 좀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왁스가 지금 미국에서 쓰인 게 그냥 쓰인 거라기보다는 제가 공부했던 거로는 플로리다라든지 지금 버지니아 둘 다 바닷가죠. 해안을 갖고 있는 해양의 장대 교량을 갖고 있는 아마추어의 특성상 부식 문제가 조금 더 다른 주에 비해서 좀 심각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플로리다 같은 데서 플로리다 맞는 것 같은데 플로리다에서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우리도 지금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그 에폭시 코팅한 거로 우리가 썼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그거의 단점을 조사해봤더니 PT 강선에 대한 대안 검토,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했던 거에서는 에폭시 코팅이라든지 스테인리스 탄소섬유, 그리스 주입 이런 것들 해봤더니 에폭시 코팅은 공사 중에 손상됐을 경우에 대안이 없다. 시공 과정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에폭시가 찢어져 나가면 보호 기능을 상실한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왁스를 도입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검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 역시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왁스를 도입하면서 지금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신설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쉬스관을 익스터널을 완전히 교체할 때 이걸 채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에 대한 논의고
이제 상당히 약간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걸 또 우리가 지금 전격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아까 지금 여기 아까 버지니아인가요? 버지니아인가? 어디 거가 지금 NDT에서 조사가 되게 버지니아 쪽인 것 같은데 버지니아에서 지금 계약 중에 있으면 그 설치가 된다. 이게 ADS인가요? AD? 그것도 지금 버지니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같이 연계해서 왁스 부분 요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연초에 다시 한번 출장 계획을 한번 잡아서 이거는 필요하면 가서 보는 거고 왁스도 그렇고 우리도 왁스를 프랑스랑 미국이랑 가서 한번 견학을 해보고 갈 때 저 AE도 아예 가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포스트 우리는 이제 보수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만약 공국이 있어 보수하는 거가 있는데 미국에서 보면은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포스텍 뭐 CL인가 있잖아요. 주입하는 거. 그거를 좀 추가로 좀 다음번에 누가 조사를 해서 예, 지금 자료 조사하고 있고 그거 조사를 하면은 만약 미국 출장 갈 때 그거 하는 것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으로 그 한국 실업좀 기술공단에서 상당히 좀 많은 그 공부도 하고 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목합 시험할 때 목합을 나중에 어떻게 계획을 하든지 같이 계획을 하면 쉬시간에만 공급이 안에 있는 거로 만들지 말고 우리 봐서는 쉬시간 밑에 콘크리트에서도 혹시 공급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만들어 놓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공급이 쉬시간 안에는 꽉 찼는데 쉬시간 밑에가 물이 차 있어서 목에 나중에 건조가 되면 그 공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까지도 좀 예상을 해서 목합을 좀 다양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오늘 이로써 올해 마지막